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9월 12일 좀 늦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 48분입니다. 읽고 있는 책을 좀 마무리가 곧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때문에 끌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네, 여러분은 일요일 하루 뭘 하고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늦은 관계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다음 주는 추석 연휴더라고요. 네, 한 주 쉴게요. 네, 그러면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5장 일본 제대로 보기. 46. 군대 폭력은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잔재.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약한 말이다. 이 말은 내가 군대 생활을 했던 1970년대에도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거의 4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이 폭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게 행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왜 폭력주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군대도 일종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군대 폭력은 군대 사회라는 특수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이 점 역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사 이래 가장 폭력이 심한 군대는 군국주의 체제의 일본 군대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관동군 출신 장교와 하사관이 장악한 군대였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은 전면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었다. 물자와 병기가 확연히 열세였던 일본은 국민들의 생필품에서 전쟁 물자를 공출했고 인간을 병기로 만들어 소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 해군은 전체 병력을 합리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우수한 소수를 선발했다. 그리고는 그들의 특정 능력만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마치 과학 병기처럼 만들었다. 이른바 명인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 그러나 명인은 언제나 소수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 육군은 전군의 백병화를 위해 가혹한 훈련을 강행했다. 그들은 총검이나 수류탄을 들고 반복적으로 적진에 뛰어드는 자살 공격을 전투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동 소총도 없었다. 만들 수는 있었지만 탄약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장비에서 제외해 버렸다. 일본 육군의 백병주의는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전투 부대원 전원이 옥죄야 하는 처절한 일이 비일비재로 발생했다. 1943년 5월 29일 2,500명의 일본군이 알류산 열도의 아투섬에 고립되어 있었다. 당시의 지휘관이었던 야마사키 야스요 대령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의 훈시를 남겼다. 총탄이 없어지면 총검으로 돌진하라.
총검이 부러지면 맨주먹으로 대결하라. 주먹이 다치면 이빨로 적을 물어라. 그리고 신체가 무너져 심장이 멎으면 혼백이 되어 적진에 돌격하라. 전신 전령을 다하여 명예로운 황군의 신수를 현현하자. 작전 명령이 혼백이 되어 적진에 돌격하라고 추상화된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군의 정신교육과 군사훈련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합이라는 이름의 집단 린치였다. 그것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뺨을 때리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었다. 혁대나 가죽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 변기 청소용 쇠꼬챙이, 곡괭이 자루, 텐트용 말뚝 등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기합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신병들에게는 서로 마주보고 뺨을 때리게 했고 총검술용 목총으로 상대방을 서로 찌르게 했다. 또한 손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기, 그 자세에서 발을 침상에 올려놓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키기, 누운 병사 위에 침구를 덮고 여러 명이 마구 짓밟기, 기둥에 오르게 하여 한 손으로 코를 잡고 매미 울음소리 내게 하기, 군화 두 짝을 끈으로 연결하여 목에 걸고 바닥을 기게 하기 등의 가학적인 기합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군인정신주의봉이라는 몽둥이가 공식적으로 지급되었다. 병영에서는 매일 몽둥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병사들의 엉덩이는 보라색으로 부풀어 올랐다. 10대 정도는 참아낼 수 있었지만 20대, 30대로 갈수록 실신하는 병사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났다. 그러면 노쇠 대야에 퍼놓은 물을 끼얹고 정신이 들게 한 다음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어떤 신병 하나는 상처가 심해 훈련을 받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침상 아래로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엉덩이가 썩어서 짓물러 터진 것이었다. 매일 그런 일을 당하는 병사들의 엉덩이는 굳은 살이 옹이처럼 박이면서 검은 빛깔로 변색되었다. 물자가 부족했던 일본군은 병기나 군마를 보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인적 자원은 보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당연히 인간이 병기나 군마보다 열등하게 취급되었다. 일본 군부는 이렇게 누적되는 병사들의 울분을 적에게 돌려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내부의 폭력이 외부로 분출하는 억압의 전위적 양태를 띈 것이었다. 일본군의 병사 소모론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의 무항복 철칙이었다.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최선을 다한 뒤 상황이 악화되거나 중과부적이라고 판단되면 적군에게 항복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일본군의 명예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데에 있었다. 그들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한 방의 수류탄으로 적진에 가 엎어지거나 스스로 자결하고는 했다. 혹시 부상당하여 포로가 되었더라도 나중 고향으로 돌아가면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 영웅에 대한 과신과 함께 개인에 대한 불신은 이른바 파시즘의 속성이다. 그들의 정신주의 중시는 기실 병사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일본 군부가 병사들에게 그리도 가혹했던 것은 파시즘의 광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잔재가 분명히 있다. 47. 일본 내부를 들여다본 8.15 일본 항복. 1945년 8월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고모도 핵실험 성공은 즉각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트루먼은 그 내용을 숨긴 채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예상대로 일본 군부가 이를 거부하자 트루먼은
일본에 대한 원폭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9시 15분 B-29 전폭기에 실린 U-235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6만여 명이 즉사하고 폭탄 투하 지점에서 반경 2km까지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사흘 뒤 9일 미군의 원폭 투하를 보고받은 일왕은 도고 외상에게 전쟁의 종결을 지시했다. 전쟁은 이제 끝났다. 그런 종류의 무기가 사용된 이상 전쟁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고 전쟁 종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전쟁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그러나 육군 대신 아나미는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쳤다. 그런데 그가 회의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는 오전 시간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전쟁을 종결한다면 우리 일본 민족은 정신적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적의 본토 상륙을 기다렸다가 일대 타격을 가한 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평화교섭에 임해야 한다. 이미 스즈키 수상과 도고 외상은 일왕과 의견을 맞춰놓고 있었다. 거기에다 육군 대신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요나미 해군 대신도 이미 항복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해군 대신은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육군 대신이 반발할 것이므로 각자 의견을 개진한 후 천황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선택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었고 수상이 입을 열었다. 회의를 몇 시간째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일각의 유예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존하의 의견을 여쭈어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천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요들의 기색을 살폈다. 그는 육군 대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일왕은 입을 열지 않고 육군 대신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육군 대신은 왕과 마주친 눈길을 슬그머니 아래로 내렸다. 천왕은 자리에 앉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동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육해군이 밝힌 계획과 현재의 결과는 다르지 않은가. 지금도 육해군은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걱정이 앞선다. 얼마 전 참모총장으로부터 해안선 방비에 관한 보고를 듣고 시종 무관을 현지에 보내어 그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시종 무관이 조사한 바는 참모총장의 보고 내용과 달랐다. 참모총장은 사단 장비가 완비되어 있다고 했지만 병사들에게는 총검도 지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본토 결전에 돌입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일본 민족이 몰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임무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일본을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게 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나 일본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는 일은 세계 인류에도 불행한 짓이다. 물론 충용한 군대의 무장해제나 전쟁 책임자의 처벌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시기이다. 나는 삼국 간섭 때 메이지 천황의 심경을 헤아리고 있다. 천황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요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어조로 선언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전쟁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천황의 발언이 이렇게 길었던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사실 그는 얼마든지 원자탄 투하 이전에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다. 군부의 눈치를 보았던 천황의 우유부단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다. 천황이 전쟁 종결 결정을 내리자 일본 군부는 수상에게 다짐을 받았다. 만약 미국이
천황제를 부정하면 다시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천황은 8월 12일 오후 전체 황족회의를 소집했다. 황족회의에는 조선의 영친왕도 황실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황족 전원은 천황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황족 일동은 일치 협력하여 성지를 보익하겠습니다. 황족 중 최연장자인 나시모토가 대표로 발언했다. 그는 영친왕의 장인, 즉 이방자를 장녀로 둔 모사형 귀족이었다. 전후 그는 황족 중 유일하게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마침내 8월 15일 정오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육성으로 패전을 알렸다. 항복을 전후해서 일본 군인들의 자결이 따랐다. 육군 대신 아나미는 종전 칙서에 서명을 마친 후 죽음으로써 대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할복했다. 그는 같은 군인으로 항복에 찬성한 해군 대신을 저주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요나미 미츠마사를 죽여라. 8월 15일 오후에는 규슈에서 해군 항공 작전을 지휘하던 우가키 중장이 오이타 항공 기지에서 발진하여 미군 함정 커티스호에 처박혀 자살했다. 그는 최후의 가미카제였다. 8월 16일 새벽에는 가미카제 창시자 오니시가 할복했고 동부 군관부 사령관 다나카 시즈이치 대장과 전 육구참모총장 스기야마 하지메 원수가 집무실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스기야마의 자살 소식을 들은 그의 부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 뒤를 따랐다. 전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 대장은 전범 용의자로 체포영장이 떨어지자 뒤늦게 자살했다. 이 외에도 자살 군인들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48. 일본의 두 부류 후쿠자와 유키치와 미시마 유키오. 1993년 미국 의회는 하와이 병합의 기원이 되었던 1893년 하와이 왕국 전복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사죄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러한 선례를 배워 일본에서도 한국 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국회 의결이든지 가기 결정에 기초한 총리 담화로든지 새로운 역사인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와다 하루키 한국 병합 100년과 일본인. 이 글을 쓴 와다 하루키 교수는 한국 조선의 현대사 연구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인상 깊은 저서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은 특히 유명하다. 아마도 한국인 같으면 와다 하루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일본인 학자로서 하기 힘든 양심적인 발언을 했다고 칭찬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최근 아베 정권은 일본의 침략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주변국의 지탄을 받았다. 아베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툭하면 침략 사실을 부인하는 망언을 해대곤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침략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 그들이 정말 침략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1995년 당시 일본 수상 무라야마는 일본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침략 사실을 시인하면서 주변국에 사과의 뜻을 표한 바가 있다.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불리는 이것은 위에 제시된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우리가 괘씸하게 여기는 아베의 침략 부인 발언은 참의원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1995년의 수상 무라야마와 지금 수상 아베의 역사관은 조금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아베 부류의 일본인들을
무조건 규탄하지만 무라야마 부류의 일본인들에게는 거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정말 한국인들의 반응대로 무조건 아베는 틀리고 무라야마는 맞는 것일까? 같은 맥락으로 위에 제시된 와다 하루키 교수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일까? 와다 하루키는 미국은 하와이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일본은 한국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와다 하루키식의 역사관을 수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와이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미국이 양심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이 한국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배상 문제가 불거진다. 특히 조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일본 정치인이라면 옳건 그르건 간에 배상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할 것임이 틀림없는 조선은 아베의 발언도 규탄했지만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바가 있다. 사실 1995년의 무라야마까지도 비록 침략 사실은 사과했지만 조선병합의 불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흐렸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일본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먼저 일본에는 명백히 두 부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시마 유키오와 후쿠자와 유키치를 불러낼 필요가 있다. 미시마 유키오 1925년에서 1970년은 세계적인 소설가이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자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소설 금각사와 사랑의 목마름 등을 날카로운 감명과 함께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미시마 유키오는 1970년 이후 망각되어 버렸다. 그는 1970년 자위대의 혁명을 외치며 할복 자살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를 극우 또라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시마 유키오가 할복 자살을 감행하면서 외친 핵심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일미동맹의 해체였고 평화헌법의 개정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미국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는 조국의 현실에 가장 섬뜩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요컨대 그는 조국의 자주를 절규하며 죽어간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미시마 유키오가 한갓 불어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는 미시마 유키오의 선배격으로 1936년 소화 쿠데타를 주모하면서 대서양 결전론을 펼친 기타이키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 1835년에서 1901년은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추앙받는 지식인이자 언론인이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을 비롯한 친일 개화파가 주동이 된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막을 내린 지 꼭 100일째가 되던 1885년 3월 16일 그는 일본 지지신보에 논설을 게재했다. 이 논설에서 후쿠자와는 조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서양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오로지 일본의 낡은 틀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주의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탈아라는 두 글자가 있을 뿐이다. 고 선언한다. 여기서 그가 주장한 서구 문명화와 탈아로는 기실 중국과 조선을 접수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행 일본 지폐 중에서도 가장 고액인 1만엔권의 초상이 박힌 그에게는 국민국가론의 창시자, 민권론자, 국권론자, 자유주의 경제학자, 절대주의 사상가, 국민의 교사와 같은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한국의 개화성각자로 오인되고 있는 김옥균, 윤치우, 이광수 등이 가련하게도 하나같이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나아가 우리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을 실현시킨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실을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국 후쿠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무라야마 라인이 있는가 하면 기타이키, 미시마 유키오, 아베 라인도 있다. 전자는 선하고 후자는 악한가? 전자는 안전하고 후자는 위험한가? 전자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후자는 우리에게 해로운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 두 부류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가의 문제를 따진다면 미국을 등에 업고 합리적, 이성적, 문명적인 척하는 전자가 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일본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한다고 규탄한다. 기이하게도 이것은 조중동에서 한경호 통일신보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일치하는 현상이다. 일본 군국주의는 부활할 수 있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부에서 군국주의 부활의 책동은 있을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중국과 조선의 미사일은 태평양 연안 도처에 산재한 일본의 핵발전소들을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세력이라면 그들은 여간해서 망언도 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그들과 미국의 이속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면. 그러니 군국주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 대신 일미동맹의 해체를 외쳐야 한다. 한미동맹은 일미동맹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실컨 좋건 일본과 한국은 이 사슬을 풀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본과 미국 사이도 풀어지고 한국과 미국 사이도 풀어지며 조선과 중국 사이도 풀어져서 조중동맹도 해체, 아시아 각국이 정상적인 자주국가로 부활하게 될 때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로써 오늘의 분량 3개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편집해서 올리려니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